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팡입니다. IMF 비트코인 현실 인정 발언 강세론 이어지나? 라는 기사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시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하셔서 최대한 빠르게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세계 금융 거버넌스의 핵심에 있는 이 국제통화기금이죠. IMF가 이 국가들이 비트코인을 수용하라고 직접 촉구하면서 암호화폐 시장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전통 금융계 인사들이 장기 강세 전망까지 겹쳐지면서 비트코인의 중장기 상승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최근에 그 알트코인 데일리에서 IMF 총재가 전 세계 국가들에게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수용을 공식적으로 권고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총재는 이 법정화폐는 디지털로 이동하고 있으며 이를 막을 수 없다라고 언급을 했다고 하는데요. 국가가 선택의 폭을 줄일 수는 있어도 선택의 폭을 줄 수는 있어도 현실을 부정할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MF는 암호화폐가 단순한 대체 자산이 아니라 이제 화폐와 기술의 진화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총재는 정부와 정책 결정자들에게 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직시하고 이 거부가 아닌 전략적 수용 방안을 모색하라라고 주문을 했다고 합니다. 비트코인이 글로벌 통화 질서에서 더 이상 이제 주변부 자산이 아니라 핵심 자산군으로 편입이 될 수 있다라는 신호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IMF에서는 실제적으로 이제 암호화폐에 되게 부정적인 입장이었어요. 대체적으로. 그리고 최근까지도 이 엘살바도르가 지금 이제 비트코인 축적을 계속해서 했거든요. 근데 이걸 하지 말라고 계속 권고를 했던 곳이 IMF입니다. 그래서 이 입장에 과연 이제 전면적으로 완전히 나온 건지는 한 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고, 아직 기사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내용은 한번 크로스 체크를 더 해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내용들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이제 암호화폐 시장에 굉장히 긍정적인 시그널로 우호적인 자세로 이제 바뀌고 있구나라는 긍정적인 시그널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암호화폐 전체적으로는 좋은 호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IMF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국가들에서도 이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에 굉장히 이제 수용적인 입장을 가져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여기 전체적인 글로벌 통화, 글로벌 자산의 이제 메인으로 이제 우뚝 서게 되는 겁니다. 비트코인은. 그는 과거 원자재와 신흥시장이 이 제도권 금융에 편입되던 흐름과 지금의 블록체인 시장이 동일하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10년 안에 모든 기관이 자산의 8에서 10%를 블록체인에 할당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관의 평균 보유 비중이 0에서 2%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죠. 얼마나 미미한 수준인지, 앞으로 올라갈 게 얼마나 많은지, 이 시장의 확대가 얼마나 커질지를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이 가격에 비트코인이 뭐 등락이 지금 뭐 10% 내리고 20% 내리고 여기에 계속 집중을 하면 이런 것들이 안 보이거든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시장 상황은 결국에는 크게 확장이 될 것이다 라는 것들이 명확해 보이죠. 이런 것들을 보면. 그래서 전체적인 보유 비중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겁니다. 자, 2018년 이후 처음으로 이 적색 10월이라는 것이 기록됐다라는 건데, 적색 10월이라는 게 이제 하락했다라는 거죠. 결국엔 조정이 나왔다. 근데 과거 6년 동안 10월 중반 약세 후 만일 말일 반등이 반복된 점을 고려하면 단기 조정으로 보는 시각도 우세하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2년간 유동성 지표가 50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 점은 상승 추세의 기반이 여전히 견고함을 시사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유동성은 계속해서 확장이 되고 있고, 유동성이 올라갈수록
이제 전 세계 자금이 많이 풀려 있기 때문에 그 자금들은 결국엔 다시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 쪽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모헤드는 블록체인은 내가 본 유일한 불가피한 트레이드다라고 하면서 향후 5년 내 자산 가치가 10배 성장할 수 있다라고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과거 비트코인이 3차례 85% 이상 하락한 적이 있었지만 결국 시장 지형을 바꿔왔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유동성 환경이 지속되는 한 상승 구조는 변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찰스 슈왑 암호화폐 관심 90%가 급증했다라는 기사입니다. 2020년 현물 비트코인 거래도 시작한다는 내용인데요. 찰스 슈왑이 자사 암호화폐 플랫폼 방문자 수가 전년 대비해서 90%나 증가했다고 해요. 개인 투자자들의 암호화폐 상품 관심이 급증하면서 이 찰스 슈왑은 2026년 상반기 현물 비트코인 거래 서비스를 이제 도입할 계획이다라고도 하고 있습니다. 자, 찰스 슈왑이라는 이곳에서 암호화폐 플랫폼을 이제 만들었고 이곳의 인기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는 걸 눈으로 보여주고 있죠. 전년 대비해서 90%나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얼마나 관심도가 큰지를 보여주는 거고요. 원래 찰스 슈왑 같은 경우는 이제 전통 금융 회사인데 암호화폐를 도입하면서 확실하게 고객들이 급증하는 이 시그널을 본 거죠. 그래서 찰스 슈왑 최고 경영자는 이 비트코인 ETF, 비트코인 선물, 기타 암호화폐 상장 지수 상품에 대한 수요가 강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지금 시장이 확장이 되고 있는지를 이 산업 기업에서 지금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현재 수합 고객은 전체 암호화폐 ETP 보유량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 초 슈왑은 이제 고객 수요에 따라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거래 서비스 계획을 밝혔고 이번 실적 발표에서 2026년에 비트코인 현물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구체적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3분기 이 신규 유입 자산은 1,344억 달러로 전년 대비해서 48%나 증가를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전체 고객 자산은 11조 5,900억 달러로 17% 늘었고 일일 평균 거래량도 30%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이 자산이 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모건 스탠리 이달 초 보고서를 통해서 모건 스탠리도 이번에 이제 포트폴리오의 24%는 비트코인 중심 암호화폐 할당하라고 조언을 했죠. 암호화폐 거래를 이제 전면적으로 수용한 곳이 이제 모건 스탠리고요. 그리고 JP 모건도 최근에 암호화폐 투자를 할 수 있게 길을 열었죠. 전체적으로 지금 전통 금융회사들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다 암호화폐 시장의 문을 활짝 열고 있다라는 부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 세일 중 매수 시기 아서이즈의 기사인데요. 지금 아서이즈는 이천 비트맥스 CEO인데 현 시점을 매수 기회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세일 중이다라고 하면서 미국 지역은행의 불안이 위기로 확대될 경우 2023년과 같은 구제금융 사태가 재현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 여력이 있다면 장바구니를 준비하며 투자자들이 매수 리스트를 점검할 시점이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비트코인의 하락세가 급격하게 이제 나오면서 굉장히 이제 공포감이 확산이 되고 있는데요. 찰스 슈왑은 오히려 이때가 아서이즈는 오히려 기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게 저축은행 사태, 요게 이제 처음 있었던 일은 아니고 예전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2023년에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할 당시에 연준이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며 은행권을 이제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직후 비트코인이 급등한 전례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도 그 금융 시스템 전반의 불안이 디지털 자산으로 자금이 유입되는 계기로 작용한 바가 있었고 에이즈는 이번에도 유사한 흐름이 반복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역사들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지가 지금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역사를 보고
항상 공부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최근 하락은 이 미국발 금융 시스템 불안이 다시 수면 위로 부상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특히 지역은행의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이제 재점화되면서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된 거죠. 근데 이를 오히려 매수 기회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 참여자 사이에서는 지금 이제 두 가지가 아직 바닥이 안 왔다라고 경계심이 있고 점진적 분할 매수에 나설 시점이다라는 낙관론이 같이 지금 상존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러분들의 생각도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최근에 댓글 달리는 거 보니까 다들 얼마나 이제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시는지 느껴질 정도예요, 정말. 많이 이제 막 살려달라고 비트코인 빨리 올려달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비트코인을 지금 이제 최근에 보신 분들일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 많은 돈을 아마 투자를 하셨을 가능성이 높죠. 그렇게 지금 두려워하신다는 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투자하실 때는 항상 계획이라는 걸 세우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분배라는 걸 꼭 하시는 것들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투자금을 항상 분배를 해서 투자하시는 걸 권해드려요. 암호화폐 시장을 우호적으로 이제 보시는 분들이 많으셨는데, 암호화폐만 투자하시는 분들도 아마 꽤 되실 거예요. 근데 포트폴리오를 조금 이제 나눠서 암호화폐 시장뿐만 아니라 다른 주식 시장이나 뭐 채권이나 이런 것들도 볼 필요는 있어요. 이게 결국엔 다 연결성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상관관계라는 게 있는데, 결국에는 이 시장 자체가 완전히 다른 쪽을 조금 보면 암호화폐가 이제 떨어질 때 이것들을 해지할 수 있는 수단이 생기는 거거든요. 다른 자산을 가지고 있으면. 그래서 암호화폐 시장은 대부분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떨어질 때 폭락을 같이 옵니다. 비트코인 떨어지면 대부분 알트코인 같이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속수무책이에요. 이렇게 떨어지는 것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자산들을 들고 있거나 아니면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현금 비중을 항상 가지고 계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죠. 이게 욕심, 탐욕의 상징입니다. 현금을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않으냐. 이게 여러분들의 지금 탐욕 지수를 보여준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만약 현금을 가지고 있지 않고 여기에 대출까지 받아서 거의 몰빵을 했다. 이거는 이제 탐욕이 극단적 탐욕에 가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거는 시장의 사이클에서도 굉장히 위험한 신호라고 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만큼 위험에 지금 노출이 되어 있고 탐욕에 거의 이제 눈이 멀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항상 경계하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대부분은 이 심리적인 부분들을 간과하세요. 이 탐욕에 내가 들어갔다라는 것도 잊어버리고 그냥 막 상승하면 계속해서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서 따라잡기 위해서 내 100% 현금뿐만 아니라 대출까지 모두 받아서 모두 올인 해버리는 거죠. 근데 그때 이렇게 조정세가 나오거나 급락이 나와버리면 그때 이제 완전히 멘붕이 와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서 다 또 매도를 해버리세요. 왜? 견딜 수가 없으니까. 대출까지 받아버리면 이 대출 이자까지 또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것들을 다 감당이 안 되거든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대부분은 매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급락을 했을 때 버틸 수 있느냐를 항상 생각하시고 투자하시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현금 비중 가져가고 거기서 일부를 이제 분할 매수, 떨어지는 급락에서 분할 매수 전략을 항상 가져가셔라. 이러면 수익이 계속해서 나실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조정 기간은 보통 한 일시적인 급락 같은 경우는 1개월에서 한 3개월 정도가 기본적으로 걸려요. 일반적으로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급락이 나오더라도 한 3개월 정도면 대부분은 회복을 합니다. 그게 이제 완전히 약세장이 아니고서는. 근데 보통 이제 좀 길게 갈 때도 있죠. 작년 같은 경우도 조금 길어서 뭐 8개월 정도
이렇게 좀 횡보하는 장세로 가는 경우가 있긴 했는데 대부분은 이제 그 장세가 끝나고 다시 또 회복을 해서 상승을 하죠. 그래서 그런 시기까지도 여러분들이 항상 염두에 두고 투자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샘슨모 금은 잊어라. 비트코인 100만 달러 간다라는 기사인데요. 자, 젠3의 최고 경자 샘슨모는 비트코인의 장기 상승 잠재력에 대한 강한 확신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랠리가 금은 최근 상승세를 능가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언제나 이제 비트코인 상승과 이제 금의 상승을 항상 비교하는데 금의 상승세가 이제 굉장히 큰 것처럼 보이지만 대부분 지금까지의 상승세를 종합해 보면 비트코인 상승세를 금이 따라온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최근에 1년 사이에 금이 급등하면서 금이 뭐 50% 이상 이제 급등하는 양상들이 나오면서 비트코인보다 더 잘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거는 이제 단기적인 시각으로 볼 수가 있고요. 단기 수익률이라고 볼 수가 있고 중장기적으로 5년에서 10년을 바라보면 비트코인은 항상 금의 상승률을 월등하게 뛰어넘는 상승률을 보여주었습니다. 아직까지도 금이 10배나 시총이 10배 이상 더 큽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상승률에서는 비트코인이 더 높을 가능성이 높다고 많이들 보고 있죠. 그리고 비트코인이 사람들이 제대로 이해했다면 샘슨모 같은 경우는 1000만 달러에 거래가 되고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죠. 하지만 사람들이 잘 모르죠. 비트코인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아직도 두려운 자산도 아닌 굉장히 위험한 코인, 도박, 사기 이런 식으로 아직까지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만큼 이 시장이 초기다라고도 할 수가 있는 거죠. 비트코인이 아무리 1억이 넘더라도 아직까지도 비트코인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많다. 그만큼 그게 기회다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자, 멕시코 재벌 살리나스 비트코인 14배 올라 금 따라잡고 더 오를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리카르도 살리나스 폴리에고라는 멕시코 3대부가 있는데 이 사람도 재미있어요. 비트코인을 거의 올인하다시피 한 사람입니다. 회장이 이제 최근에 대부분의 자산을 이제 비트코인에 지금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밝혔는데 비트코인은 최소 14배, 이 30조 달러까지 올라야 금과 시총이 같아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비트코인은 금과 동일한 선상에서 보고 있고 결국엔 금을 능가할 것이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살리나스 회장은 글로벌 투자 시장에서 금의 시가총액이 사상 처음으로 30조 달러를 돌파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금이 30조 달러가 넘어갔기 때문에 근데 지금 비트코인은 오히려 하락하면서 2조 달러 정도까지 이제 떨어진 거죠. 앞으로 갈 길이 멉니다. 실제적으로 금을 따라가려면 지금 14배가 상승을 해야 된다는 건데 엄청난 상승이 필요한 거죠. 지금 이제 8위까지 비트코인은 오히려 떨어졌고 금은 더 올라갔고 이 상황이 이제 계속 지속될 것이냐 이것도 이제 지켜봐야 돼요. 왜냐하면 금도 이제 상승 계속하면서 조정세가 살짝 나오려고 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워낙 이제 급속히 상승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조정세들도 염두를 해두고 봐야 됩니다. 여기서 과연 이제 조정세가 나올지 이건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고 그때가 나오면 비트코인은 다시 좋은 기회를 찾아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합니다. 자, 이더리움 스테이블코인 규모 역대 최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네트워크가 발행한 스테이블코인 규모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이 탈저화 금융시장의 회복세와 함께 네트워크 이동성과 신뢰도가 강화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을 넘어설 가능성까지도 제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발행된 스테이블 총 규모 지금 1623억 달러, 약 230조 원으로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7월 약 1,300억 달러에서 꾸준히 지금 증가를 한 수치이고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죠. 스테이블 코인 발행이. 그리고 이더리움 기반 디파이 생태계의 총 예치 자산이 7월 600억 달러에서 810억 달러로 또 증가를 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더리움이 지금 가격 조정을 보인다고 해서 이더리움이 망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더리움의 사용량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되고, 근본, 그러니까 본질이 오히려 중요한 겁니다. 실제적으로 이더리움을 얼마나 사용하느냐, 사용량이 늘어나고 사람들의 이용자 수가 이제 늘어나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본질이라고 할 수 있고, 이게 가치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더리움의 가치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식하고 이제 많이 비교를 할 수 있는데, 주식을 봤을 때 우리 성장주 많이 보잖아요. 근데 성장주가 특히 이제 예전에 아마존 같은 경우 순이익이 계속해서 적자를 거의 10년 이상을 적자를 내면서 계속 갔거든요. 근데 이때 이제 성장주들은 이 적자를 감수하면서도 계속해서 갑니다. 왜 갈 수 있었냐면 매출은 계속해서 상승했거든요. 그러니까 매출이 계속 상승한다는 건 사용자가 계속해서 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이거는 근본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업이 성장하느냐 안 하느냐는 이 순이익으로만 환탄할 수가 없고, 이 사용자가 정말 이제 늘고 있느냐, 이용자 수가 계속 늘면서 이 플랫폼이 확실하게 성장을 하고 있느냐가 이제 중요한 거죠. 그럼으로써 적자이면서도 계속해서 주가가 상승했었던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더리움도 똑같은 거예요. 이더리움에서 막 이제 수익이 창출되기도 하지만 근본적인 거는 이 네트워크의 활용도, 얼마나 네트워크를 많이 사용하느냐, 사용들이, 이게 이제 근본적인 본질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성장하느냐, 계속 성장한다면 이것도 성장주와 마찬가지로 가격 상승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투자를 하신다면 조금 더 이 가격에 급등나게 휘둘리지 않고 투자하실 수 있는 용기를 좀 가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트럼프 계속해서 말 바꾸기 하고 있어요. 중 100% 관세 유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이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말들 고지고대로 들으면 절대 안 되고, 협상용으로 계속해서 막 던집니다. 그냥 던져요. 그냥 과감하게 던져서 그냥 되면 좋고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 그리고 협상용 카드로 그냥 막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에 100% 관세 하겠다라고 해놓고 다시 관세는 유지되지 않을 것, 이렇게 또 선회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결국에는 이제 협상용으로 계속해서 이제 유화 제스처를 또 보내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 결국에는 이 부분 때문에 이제 시장 불안이 완화됐다라고 하는데, 이런 내용에 휘둘릴 필요는 크게 없는데 이걸 이용할 필요는 있겠죠. 이렇게 급락이 나온다는 거, 이런 말 한마디에 급락이 나온다는 건 좋은 기회가 되는 시기라는 거죠, 항상. 결국에는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2주 뒤에 시진핑 국가 주석과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결국에 회담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결론은 협상을 본격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미국이나 중국이나 서로 양국이 서로가 없이는 지금 어떤 힘든 상황이에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어느 정도는 협상을 해야 돼요. 미국이 완전히 중국을 배제하고 모든 일을 할 수는 없거든요, 결국에는. 그래서 결국에는 협상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협상을 하기 전에 계속해서 서로 그런 사전에 그 카드를 이제 막 던지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는 과정이라고 보고, 지금 에이펙 정상회담이 이제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있는데,
그때 이제 만날 가능성들도 있어 보이고 아니면 그 이후에라도 이제 정상회담을 통해서 아마 협상이 본격적으로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올해 말에는 어느 정도 회담의 가능성들이 지금 열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 이런 이야기들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등락은 있을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회담은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미스터리콜의 세븐 스프링스 시블링스가 이제 이더리움 하락장성에 매수를 재개했다라는 내용입니다. 디지털 자산의 시장에 미스터리한 존재로 불리는 세븐 시블링스라는 이 고래가 지갑이 움직였다라는 건데요. 약 2천만 달러, 284억 원 규모의 서클을 차입해서 이더리움을 매수한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연속적인 매수를 진행하는데 전체 보유자의 96%를 이더로 전환을 했다고 해요. 그만큼 이더에 대한 강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게 세븐 시블링스의 처음 움직임이 아니고 과거의 대규모 청산 랠리 시기에 반복적으로 저가 매수를 진행해 왔다라는 겁니다. 올 4월에도 이더가 1,700달러 선에 머물 때도 대규모 매수에 나서면서 이런 투자를 했던 거죠. 최근 대형 청산 사태 당시에도 6,149 이더를 추가 매입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이들의 재등장을 역사적 바닥 신호로 해석하는 시각이 많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래들의 투자 방식들을 우리가 따라할 필요가 있는 거죠. 배울 필요가 있어요. 그 따라한다기보다는 배울 필요가 있는 거죠. 네, 이런 위험 상황이라고 생각하는 때 오히려 적극적으로 투자를 고려하고 저가에 매수하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은 굉장히 배울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샤프링크나 비트마인도 다들 이더리움을 추가 매입하고 있습니다. 1,087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을 해서 샤프링크도 이더리움을 추가 매입에 나설 것이고 비트마인도 6천억 원 규모의 이더리움을 매집을 했다라는 겁니다. 결국 기관 투자자들 이더리움 계속해서 하락하더라도 매집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 22까지 떨어졌어요. 그래서 익스트림 피어의 극단적 공포까지 이제 떨어진 상황이고요. 극단적 공포라는 건 아주 좋은 시그널입니다. 좋은 기회가 왔다라는 거고 과거의 바닥에 왔을 때 거의 이 지점 10에서 20단위까지는 아주 좋은 기회를 대부분 만들어 주었습니다. 뭐 여기까지 왔다고 해서 바로 반등해서 급등을 한다라는 게 아니고 실제로 바닥권에서 조금 조정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 기간을 잘 버티면 다시 회복하는 흐름들이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회들은 흔치는 않습니다. 그렇게 자주 나오는 기회들도 아니고 정말 몇 달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기회들이 계속해서 오고 있는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해봤습니다. 여러분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도 참고사항일 뿐이고 조언이 아니니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금민도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